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이제야 겨우 한시름 놓은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 없이 살아왔었어요. 상위 1% 자산가의 삶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자마자 주변 남자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치욕스런 대접까지 받게 됐죠. 지금부터 롤러코스터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집안의 외동아들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대를 나왔고 남편은 디자인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능력남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경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결혼의 시작점은 평범했지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쌓이는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 남편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더 많은 돈을 벌어오더군요. 남편은 똑똑하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수완 덕분에 저와 제 딸은 돈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어요. 이때는 정말 제 인생의 한 치 앞도 몰랐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뒤바뀐 사건은 제가 그녀들과 함께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녀들은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여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당연하다는 듯 사치를 부리는 아줌마들의 모임이었죠. 상류층 부인들의 삶이란 시간과 돈을 쓰는 일이었어요. 쇼핑과 문화생활이 주된 관심사였고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아이들 교육 문제였어요. 이번에 수아가 콩쿠르에서 상 받았다며? 아휴, 자긴 너무 좋겠다. 그냥 수아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지. 우리 경은이도 돈을 이렇게나 쏟아붓는데 어쩜 이렇게 상 하나를 못 타오는지 몰라. 진짜 속상해. 왜? 경은이도 잘하잖아. 잘하긴 뭘 잘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을 바꾸던지 해야지 뭐. 아무튼 자기 축하해. 고마워. 언니 축하해요.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가 내 롤모델인 거. 남편 능력 있지. 예쁜 수아는 첼로로 콩쿨마다 상 받지. 게다가 언니네는 인꼬부부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고마워. 영재도 이번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받았다면서 그거야말로 정말 대단하지. 나도 축하해. 영재는 수학 말고는 그냥 다 그래요. 애가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사실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의 칭찬 속에는 날선 시기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저 서로 하는 칭찬이 자화자찬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는 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들과는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 초대해 집에서 티타임을 갖곤 했는데 그날은 저희 집에서 티타임을 갖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롭게 응접실에 앉아 차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경은 엄마는 이번에 경은이의 하프 선생님을 새로 바꿨다며 선생님 칭찬 일색에 여념이 없었고 저와 다른 엄마들은 열심히 경청해주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은 엄마의 수다가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던 찰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울렸어요. 어디지?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여보세요? 김재현 씨 아내분 되시나요? 여기 땡땡병원인데 지금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실려 오셨는데 환자 상태 위급하세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전화에 심장이 쿵쾅댔고 급하게 핸드백과 외투를 챙겨 들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야겠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경은 엄마, 미안한데 나 좀 호수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운전해서 가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소 가장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던 경은 엄마에게 부탁을 해 운전을 대신 맡겼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경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은 엄마도 함께 걱정해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때는 경은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곳에는 남편 말고도 또 다른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에 같이 타고 있었다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가끔씩 남편이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여자의 이름도 거론되곤 했기에 대학교 때 친했던 여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남편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고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 때문에 딸과 놀아주지 못할 때는 속상해하기도 하던 사람이라 결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내 남편과 같은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지? 라고 생각할 무렵 얼마 전부터 조금 냉랭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수아도 박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교수님 과외시킬까?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도 잘 배우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아무래도 교수님 과외면 더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지. 요즘 이 동네 엄마들 보면 다들 교수님 과외 하나씩은 다 하더라고. 제발 다른 엄마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짓 좀 그만해. 지시라니? 아니, 나는 다 수아 교육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됐어.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요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누가 예민하다고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지. 나 그만 서재에 들어가 볼게. 그전에는 아이 교육 문제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언제서부터인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붙잡고 있던가 아니면 아주 오래 전화통화를 하곤 했어요. 가끔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지 서재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때면 중요한 전화라서 방해받고 싶지 않나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을 워낙 믿었으니까요.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멍하게 있을 그때 경은 엄마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근데 그 여잔 누군데 수아 아빠랑 같은 차에 타고 있었대? 수아 아빠가 바람 피웠을 리도 없고. 뭐? 바람? 경은 엄마 바람이라니. 수아 아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경은 엄마 괜한 말로 사람들 오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보고 들은 일은 비밀로 해줘.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얘기해. 남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인데. 나 입 무거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상시빈 클 텐데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도와줄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내 부탁 꼭 좀 지켜줘. 부탁 좀 할게. 그렇게 경은 엄마의 입단속을 시켜놓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함께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방문을 해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눈물까지 흘려주며 제 앞에서 함께 슬퍼해 주던 이들의 모습에 조금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되어서야 그 중에 누군가는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3일이 지났고 저와 딸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딸아이도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3일 내내 눈물을 흘리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슬픔은 전혀 가시질 않았습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남편의 자동차 안 블랙박스가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의 차로 가보았죠. 사실 사고 후 경찰 쪽에서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갔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죠. 경찰들 말대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는 안 꽂혀 있었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 그동안 남편을 믿어왔던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혹시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메모리 카드를 빼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달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괜한 오해를 하지 말자 싶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끔씩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남편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요. 남편이 하늘로 간 이후에는 상속이라는 절차가 남았더군요.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고 통장의 잔고도 거의 남아있질 않았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부동산은 좀 있으니 괜찮겠거니 했는데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던 부동산도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부동산도 모두 처분했더군요.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는 집 한 채 뿐이었는데 그 집조차 대출이 많이 끼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빚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죽기 1년 정도 전쯤에 집 담보대출을 거의 최대 한도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계산에 능한 남편이 집안 재산 관리며 돈 관리를 모두 해오던 터라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 한마디 언급도 없었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딸아이와 둘이 살기에 부족하진 않을 거라 너무도 당연히 생각했는데 남편의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 남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상속을 받고 집을 팔아 남편의 부채를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니 작은 집을 전세로 구할 돈은 남더군요. 저는 딸 아이와 함께 눈물겨운 이사를 해야 했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일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술학원을 전전했어요. 제가 당장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지도를 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일은 쉽게 구해졌고 이전 생활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지만 당장의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학원비는 6개월 차를 미리 낸 덕분에 다행히 딸아이는 계속 첼로 학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 벌이로는 딸아이의 학원비를 대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식 교육만큼은 끝까지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24시 감자탕집에서 새벽에 식당 일을 해가며 돈을 더 벌어왔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잠자는 시간도 부족했고 딸아이를 챙기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정말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엄마, 나 학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학원을 왜 그만둬? 학원비가 한두 푼이야? 나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첼로 그만두고 그냥 공부할래. 첼로를 왜 그만둬? 너 제정신이야?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연습이나 해. 딸아이까지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생활비를 다 충당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정리해봤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다이아 예물 세트와 그동안 소장하려고 사모았던 보석들을 모두 들고 청담동의 한 샵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평소 제가 거래하던 귀금속 전문점이었어요. 보석을 모두 팔려고 하자 주얼리샵 사장님이 놀라더군요. 평소 안면을 트고 지낸 사이라 더 놀란 듯 싶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저에게 주얼리샵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더라고요. 보수도 꽤 좋았고 보석을 잘 팔면 인센티브제로 수당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비하면 훨씬 낫겠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은 그만두고 평일엔 미술학원에서 주말에는 주얼리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워낙 보석을 좋아하기도 했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인지 판매 수완이 좋았어요. 그래서 평일 내내 식당 일을 하던 것보다 주말 이틀 일하면서 버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사장님도 매출이 늘었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일을 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주얼리샵 마감을 하려고 뒷정리를 하고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시간에는 웬일이세요? 선아씨, 일은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선아씨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일단 마감했으니 출입문은 잠그고 얘기할까요? 사장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장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은 고객 응접실이었는데 아치형으로 뚫린 문을 제외하면 매우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불 좀 켤게요. 그렇게 말한 순간 그가 뒤에서 저를 덮쳐왔어요. 그리고는 제 몸을 꽉 잡고 사장이 저를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은 부인에게 흰색 니트를 입었었는데 그의 완력에 옷의 목 부분이 잔뜩 늘어나 가슴 아래까지 옷이 내려오고 말았어요. 저는 버둥거리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잡아 그대로 사장의 머리를 올려 쳤습니다. 사장은 으악 소리를 내며 머리를 쥐어잡고 저에게서 떨어졌고 저는 그 틈에 매장 밖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뛰다가 매장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가 되어서야 제 손에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청동 조각상이었어요. 저는 청동 조각상에 묻은 피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 봉지 안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너무나 서러웠어요. 날 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됐어요. 혹시 너무 세게 때려서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부터 지금까지 일한 돈은 어떻게 받지? 라는 현실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같이 모임을 했던 지인들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사건 조사가 들어가면 소문이 날 테고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다른 지인들이 안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 일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사장이 폭행죄로 저를 고소하면 그땐 저도 맞고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사장으로부터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까지 일한 돈과 함께 해고 통지를 알려주는 문자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으로 그 일은 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나가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나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닫는 친구들과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마냥 제 욕을 하던 사람을 보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아 언니, 너무 안 됐어요. 솔직히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행색도 초라하고 보기 좀 그렇네요. 가방이랑 옷까지 다 판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기는 맞네. 명품을 벗겨놓으니까 사람이 좀 초라해 보이네. 그럼 솔직히 우리랑 어울리기엔 좀 안 맞지 않아? 이참에 모임하는 사람들 정리도 좀 하는 게 어때?
선아 언니를 빼자고요? 그래, 우리 모임이 그냥 차나 마시자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 애들 교육 문제 얘기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정보 교류하는 모임인데 이제 이 세계에서 발 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어울리면 우리만 불편해져. 경은 엄마 생각은 어때? 하긴 뭐 그동안 수아가 콩쿨에서 상 좀 타온다고 은근 우리 딸 무시했었잖아. 난 상관없어. 저도요. 서로 도움되자고 모임 갖는 건데 영양가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시간 낭비이긴 하죠. 선아 언니가 좀 안 듣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모임의 취지가 그런걸.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들었어? 사실 자기 이제 애들 교육 뒷받침해주는 것도 어렵잖아. 내 생각엔 각자 생활 수준에 맞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수준? 진짜 어이가 없네. 니들이야말로 인성 수준들이 너무 바닥인 거 아니야? 사람 앞에 없다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돈만 많으면 뭐해? 죽어라 자식 교육 시키면 뭐하니? 부모가 이 모양인데. 자식 잘 키우고 싶으면 니네들 인성부터 다 뜯어고쳐. 그리고 이딴 모임은 내가 싫어서 더 이상 안 나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모임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딸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우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말하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말을 해보라고. 나 그냥 학원 그만두면 안 돼? 학원은 왜? 그냥 다니기 싫어. 너 그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그럼 엄마도 편히 쉬고 나도 애들한테 따돌림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따돌림이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알고 있었어? 우리 아빠 바람 피우다 죽은 거라며. 애들이 뭘 하는 줄 알아? 아빠는 바람 피다 죽고 내연녀한테 재산 다 퍼줘서 엄마는 땡전 한 푼 없는 거래. 애들 사이에 소문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첼로를 해?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네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내 생각이 중요해? 애들은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딸과 이런 사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거북했어요. 딸과 이런저런 말이 오가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것도 뻔했죠. 저는 저런 허황된 소문을 퍼뜨린 여자를 찾아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소문의 근원지는 뻔했죠. 저는 경은 엄마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손으로 두드렸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네가 헛소리하고 다녔니? 네가 수아 아빠 바람 피우는 거 봤어? 봤냐고. 그 순간 짝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였어요. 오히려 때릴 사람은 저인데 그 여자가 제 뺨을 내리친 거였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웬 횡패야?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소문이 났지 괜한 소문이 났겠어? 뭐? 사실? 너 오늘 잘 걸렸다. 헛소문 퍼뜨린 거에 대한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리 와. 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른쪽으로 꺾었다 왼쪽으로 꺾었다 아주 정신을 없게 만들어 주었어요. 깍깍 소리와 함께 저희 둘은 사정없이 서로를 쳐댔습니다. 어차피 쌍방폭행이니 그 여자를 응징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더군요. 제가 마른 체구이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나름 힘은 좀 셌는지 경은 엄마는 어느 순간 넉다운이 됐고 저에게 그만하라고 손을 허공에 휘휘 저어대고 있었어요. 경은 엄마 진짜 최악이다. 아니 이딴 거를 5년이나 넘게 알고 지냈다는 게 소름이 끼칠 정도야.
사람 돈 떨어졌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헛소문까지 퍼뜨려? 이거 명예훼손인 거는 알지? 앞으로 나랑 우리 딸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줄 알아? 어? 아, 그리고 이건 똑바로 알아도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고 그래? 나 한 번도 경은이 무시한 적 없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네가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도 너 무시한 줄 아니? 그따위로 살지 마. 다음날 저는 딸 아이에게 학원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동창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 다른 학과 친구였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지금은 지방의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첼로 과외를 해줄 교수님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결된 음대 교수님에게 딸의 과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맡기니 여자 교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분을 지금부터는 정 교수님이라고 칭할게요. 그 정 교수님은 40대 남자였는데 아주 신사적이었고 아이들 교육에 아주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게다가 유머까지 있어서인지 딸아이는 금세 적응하고 그분을 잘 따랐어요. 과외비가 비싸기는 했지만 먹고 입는 걸 줄여서 과외비는 간신히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과외를 받는 걸로 과외비의 부담을 줄였고요. 딸아이도 비싼 과외라는 걸 알아서인지 기를 쓰고 배우려고 노력하더군요. 오히려 학원 다닐 때보다 더 효과도 좋아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죠. 게다가 참 감사한 건 언제나 제 시간보다 수업을 연장해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어머 교수님, 오늘 수업이 많이 길어지셨네요. 오늘 수업하다 보니 1시간 더 했네요. 제가 종종 이렇게 오버하곤 하는데 과외비 더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2시간짜리 수업인데 1시간이나 더 해주셔서 제가 좀 더 챙겨드려야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좋아서 수업한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니까 다음에 차나 한 잔 사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수아도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원래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밝은지 정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도 즐거워지고 편해지곤 했어요. 감사한 마음에 가끔씩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다 보니 친분이 좀 두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다른 과외하는 아이들 집안은 빵빵하고 부잣집일 텐데도 저에게 주눅들게 하는 말이라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영재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형수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로 하기는 좀 그렇고 만나 뵙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전화로 얘기하세요. 전해드릴 것도 있고 해서요. 저는 영재 아빠의 갑작스런 전화에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되어 나가게 되었어요. 영재 아빠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호텔 아래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는 뜸을 들이고 답을 안 해주면서 밥부터 먹자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단둘이 마주 앉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자니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밥을 어느 정도 먹은 후에야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걸 제 손에 쥐어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이게 뭐예요? 사실 형님 그렇게 되시고 제가 형수님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었네요. 그동안 혼자서 수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사는 게 전 같지는 않아요. 이건 형수님께 작은 도움이 돼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의예요. 수아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로 보태 쓰세요. 영재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걸 왜 줘요?
저는 봉투를 다시 영재 아빠 앞으로 밀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러자 영재 아빠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얘기하더군요. 앞으로 제가 형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 그 정도로 궁하지는 않아요. 지금 일도 하고 있고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형수님 좋아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고요. 형수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 형수님한테 욕심나요. 그러면서 영재 아빠가 제 손을 끌어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뿌리치고는 앞에 있던 물잔의 물을 그 남자 얼굴에 들이부어 버렸어요. 어디서 수작이야? 너 이러는 거 영재 엄마도 아니? 형수님 이렇게 비싼 여자였어요? 형님도 없는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르기예요? 저랑 하룻밤 보낸다고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저랑 형수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그동안 형수님 좋아한 거 모르셨어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있을 그때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튕기다니요. 누가 봐도 엄연히 싫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쪽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싫다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 성희롱이에요. 이 사람 혹시 신고하실 거면 제가 얼마든지 증언해드리겠습니다. 뭐 신고? 제 3자는 빠지시죠. 뭘 안다고 껴들어요.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다 들어서 알 거는 다 압니다. 여자분 신고하시겠어요? 정 교수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며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제야